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서러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자식의 가족에게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올해 72살이 된 저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보리차를 끓이고 점심이면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 몇 가지를 꺼내 밥을 먹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 졸다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집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착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현관까지 달려와 제 가방을 받아주었고 월급날이면 1,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줘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늘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는 시집가서 고생시키지 맙시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평생 모아두었던 적금을 깼습니다. 사위가 될 민석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나쁜 청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사위 쪽에서는 형편이 어렵다며 크게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딸은 작은 전셋집이라도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집은 내가 해주마.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가 너 하나 집 못 해주겠냐? 그때 저는 퇴직금 일부와 적금, 아내가 남겨놓은 돈까지 합쳐 수도권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대출이 조금 끼어 있었지만 제가 갚겠다고 했습니다. 명의는 딸 앞으로 해주었습니다. 사위는 제 손을 붙잡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참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우리 요즘 조금 힘들어. 사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이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하고 대출 이자도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통장에서 돈을 보냈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도와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었습니다. 딸은 매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보내도 돼. 그러면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냐, 여행을 다니냐. 혼자 사는 늙은이가 돈 쓸 데가 뭐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씩 보내던 돈은 손주가 태어나면서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분유값이 필요하다면 보내고 병원비가 들었다면 보내고 자동차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 또 보탰습니다. 손주 유치원비도 제가 몇 번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딸 부부에게 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돈을 어떻게 일일이 계산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딸이 행복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위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찾아가면 현관까지 나와 허리를 숙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파에 앉은 채 인사했습니다.
제가 반찬을 가져가도 예전처럼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가져간 한우와 과일은 냉장고에 잘 넣었습니다. 명절에도 먼저 전화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사위는 늘 바빴습니다. 아버님, 지금 운전 중이라서요.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이라는 전화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달은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어? 얼마나? 딸은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사위가 투자한 곳에서 손해를 조금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됐습니다. 민석이 투자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 알았어, 아빠. 저는 결국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계속 돈을 보내주는 것이 정말 딸을 돕는 일일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 말을 들으면 결국 지갑부터 열게 됩니다. 며칠 뒤 저는 시장에 갔다가 딸이 좋아하던 갈비를 샀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귤도 한 상자 샀습니다. 그리고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순간 사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시장 갔다가 수진이 생각나서 왔다. 제가 양손에 든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사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딸이 급히 나왔습니다. 아빠 왔어? 반가워하는 딸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급 음식점에서 배달시킨 듯한 음식이 가득했고 소파 옆에는 새 골프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생활비가 부족하다던 집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골프 가방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민서가 골프 시작했냐? 사위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랑 다니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딸이 주방에 들어간 사이 사위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왜? 사위는 한숨을 쉬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돈 보내실 때 그냥 보내세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사위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돈 좀 보내준다고 저희 생활에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가슴 한가운데를 누가 주먹으로 때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간섭을 했다고 그러냐? 그러자 사위가 피식 웃었습니다. 투자하지 마라. 돈 아껴 써라. 골프는 왜 치냐. 그런 게 간섭 아닙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위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 좀 줬다고 나중에 저희한테 기대려고 수작 부리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수작. 제가 딸에게 집을 사주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손주 병원비와 학원비를 챙긴 것이 늙어서 기대기 위한 수작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접시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주기를. 당신 지금 우리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한마디만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위의 말보다 더 아픈 것은 내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갈비와 귤을 다시 들었습니다. 딸이 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는 조용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다. 그리고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사위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 말 잘 들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는 딸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방금 내뱉은 그 한마디가 그동안 제가 참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무릎 위에는 딸에게 주려고 샀던 갈비와 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아내 사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눈물보다 화가 먼저 났습니다. 사위에게만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쉽게 돈을 주었을까? 왜 딸이 힘들다는 말만 들으면 이유도 제대로 묻지 않았을까? 왜 사위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을까?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딸 부부에게 보낸 돈을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결혼 비용, 매달 생활비, 출산비, 자동차 구입비 일부, 손주 교육비, 병원비, 사위가 급하다고 빌려간 사업 자금. 숫자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딸 부부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빼앗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아빠,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미안해.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미안하냐?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가 한 말이 미안한 거냐? 아니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미안한 거냐? 한참 뒤 딸이 말했습니다. 둘 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다. 아빠 화났지? 아니다. 저는 정말 차분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집 생활비는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빠, 민석이 말이 맞더구나. 무슨 말이야? 내가 괜히 돈 보내면서 너희 생활에 참견할 필요가 없지. 딸이 당황했습니다. 아빠,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뜻인데?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달부터 생활비 없다. 손주 학원비도 너희가 내고 자동차 할부도 너희가 해결해라.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사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옆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잠시 뒤 사위가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전날과 달랐습니다. 어제는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실수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술이 참 신기하구나. 네. 평소 마음에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는 줄 알았더니 마음속에 있던 말을 밖으로 꺼내주기도 하나 보다. 사위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말이다. 순간 사위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집이 왜요? 그 집 살 때 대출받은 돈 아직 내가 일부 갚고 있지? 네. 이제 그것도 내가 안 낸다. 사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계획 속에 들어있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민서가, 네,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주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의 돈이 없으면 무너지는 계획은 애초에 내 계획이 아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 갔습니다. 자동이체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딸에게 보내던 생활비도, 손주 학원비도, 제가 대신 내주던 대출금도 멈췄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전부 해지하시는 거 맞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각자 자기 인생 살아야죠. 그런데 진짜 일은 사흘 뒤 벌어졌습니다. 사위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봐주세요. 서류를 펼쳐보니 대출 관련 문서였습니다. 사위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잡자고? 잠깐만 쓰면 됩니다. 투자금 회수되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내가 거절하면? 그때 사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도 너무하시네요. 뭐가? 저희 집까지 사주셨잖아요. 결국 수진이한테 재산 주실 거면서 미리 조금 활용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한동안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위는 제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대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위 앞에서 반으로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잘게 찢어진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서가, 사위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육. 네. 내가 너를 너무 늦게 가르치는 것 같구나.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번 돈으로 살아라. 사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나오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후회? 그리고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미 후회하고 있다. 사위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한테 집까지 마련해 준 것을 말이다. 그날 사위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뜻밖의 사람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로 저는 사위가 왜 그렇게 돈이 급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사위와 함께 일했던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민석 씨 장인어른 되십니까? 맞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위가 몇 달 전부터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이었습니다. 손실이 나자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인의 사업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 돈까지 묶이자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께서 계속 도와주신다는 말을 민석 씨가 자주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장인어른이 집도 해줬고 생활비도 계속 보내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위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돈 좀 줬다고 나중에 저희한테 기대려고 수작 부리지 마세요. 그 말은 저를 밀어내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하게 받되 그 돈 때문에 책임까지 지고 싶지는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을 불렀습니다. 사위 없이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딸은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통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응. 민석이 빚 얼마나 되냐? 딸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표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해? 얼마냐? 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정확히 몰라.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남편 빚이 얼만지도 모르면서 내가 보내는 돈으로 계속 막고 있었던 거냐?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이었어. 그 말은 언제나 큰일이 시작될 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딸은 사위가 투자 손실을 숨겼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제게 받은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빚 돌려막기에 사용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아빠 걱정할까봐. 아니다.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돈을 안 보내줄까봐 말하지 않은 거겠지. 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않기로. 며칠 뒤 사위까지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위 눈이 움직였습니다. 아마 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봉투를 밀어주자 사위가 급히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종이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딸 부부에게 지원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집 구입 자금, 대출금, 생활비, 차량 비용, 교육비, 병원비, 그리고 기타 지원금. 사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서가 이 돈 돌려달라고 만든 게 아니다. 사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무엇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보여주려고 만든 거다. 저는 사위 앞에 계산기를 놓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지?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다시 말해봐. 아버님, 나한테 수작 부리지 말라고 했지? 사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아직 하지 마라.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3가지를 해라. 첫째, 모든 빚을 딸에게 공개할 것. 둘째,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채무 상담을 받을 것. 셋째, 차량과 골프용품, 불필요한 물건부터 정리하고 자기 월급 안에서 생활할 것. 사위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까지 팔라고요? 싫으면 하지 마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나한테는 단돈 10,000원도 기대하지 마라.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도와주지 않을 거야?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도와줄 거다. 딸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안 도와준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위는 타던 외제차를 팔았습니다. 골프채도 중고로 처분했습니다. 비싼 회원권도 정리했습니다. 딸도 사용하지 않던 명품 가방 몇 개를 내놓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사위는 몇 번이나 제게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한 번만. 그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 한 번이 사람을 망친다. 결국 사위는 채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환 계획을 세웠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주말이면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류도 없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도 없었습니다. 사위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왜 왔냐?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사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아버님 돈을 제 돈처럼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집도 해주셨고 생활비도 계속 주시니까 솔직히 나중에도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희한테 기대실까봐 겁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수작 부리지 말라고 했냐?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한참 뒤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배달일 힘드냐? 사위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듭니다. 돈 버는 게 원래 힘들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그날 저는 사위에게 처음으로 돈이 아닌 것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였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던 사위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 팔겠습니다. 저는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그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 준 집이었습니다. 사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은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야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무게를 자기 어깨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사위의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네.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 빚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수진이하고 상의했냐? 네. 처음에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랬겠지. 하지만 수진이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딸에게 확인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그렇게 할게. 아깝지 않냐? 딸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까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 뭘? 딸이 울먹였습니다. 그 집이 원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딸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일해서 만들어준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잘나서 가진 것처럼 살았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딸 부부는 실제로 집을 정리했습니다. 훨씬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남은 돈으로 빚의 상당 부분을 갚았습니다. 차도 작은 중고차로 바꿨습니다. 손주 학원도 꼭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손주가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왜 우리 집 작아졌어? 딸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진 것보다 많이 쓰면서 살았거든.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딸이 조금씩 어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도 달라졌습니다. 월급날이면 먼저 빚을 갚았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도 한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과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사위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점심 저희가 해드리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돈도 없다면서 뭘 샀냐? 사위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시장 마감할 때 가니까 싸더라고요. 그날 사위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맛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 짰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된장찌개가 몇 년 동안 먹었던 어떤 비싼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위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생활비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생활비를 받아? 많이는 못 드립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제 손을 막았습니다. 받아주세요. 사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매달 100만 원, 150만 원씩 보내주실 때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직접 벌어서 빚 갚고 생활비 내고 아이 키워보니까 알겠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만 원 만드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돈은 제가 사위에게 주었던 수천만 원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사위가 울었습니다. 딸도 울었습니다. 저도 결국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네 아버님, 내가 너한테 돈을 끄는 건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다. 압니다. 아니, 끝까지 들어라. 저는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잘못했다. 사위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을 사준 것도 잘못이 아니고 생활비를 준 것도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내가 대신 해준 건 잘못이었다.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 돌이 있다고 평생 치워주면 자식은 돌을 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내가 나한테 했던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을 거다. 사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작 부리지 말라고 했던 말. 사위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괜찮다. 저는 사위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말 덕분에 나도 정신 차렸으니까. 그날 오후 딸 부부가 돌아가고 저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물고기를 계속 주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왜 오늘은 안 주느냐고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그때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사랑에도 선이 필요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 삶도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보내던 생활비를 제 통장에 모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온천에도 갔습니다. 낡은 보일러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겨울이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했던 제가 이제는 따뜻하게 보일러를 틉니다. 처음에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다. 저 역시 제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사위의 빚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거의 다 갚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사위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한 거다.
사위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돈을 꺼내 주었을 겁니다. 빚이 얼마 남았냐고 묻고 제가 갚아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스스로 해낸 일을 제가 돈으로 빼앗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위는 가끔 제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전화해야 겨우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말이면 먼저 찾아옵니다. 돈을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부탁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같이 밥 한 끼 먹으러 옵니다. 얼마 전에는 사위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왜?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한테 기대려고 돈을 주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반대였어요. 뭐가? 저희가 아버님한테 기대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위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자식도 실수하고 사위도 실수하고 부모도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바로잡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좋은 부모란 자식에게 많이 주는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사주고 돈을 주고 힘들 때마다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주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때로는 넘어졌을 때 바로 손을 내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을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역시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다가 마지막에 남는 것이 서운한 뿐이라면 그것은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딸을 사랑합니다. 사위도 이제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 인생을 모두 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되 기대지 않고 도와주되 대신 살아주지 않고 가족이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이른이 넘어서야 배운 진짜 가족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날 사위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수작 부리지 마세요. 그때는 가슴에 칼처럼 꽂힌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다시 세웠습니다. 제가 돈으로 가족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게 했고 딸과 사위가 자기 발로 설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집도 돈도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부모 역시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엄과 삶을 지키는 것. 저는 이제야 그것이 참된 사랑이고 참된 부모의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모든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자기 짐을 스스로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